서태영 씨, 당신의 억울함, 이제는 풀어야죠? 저는 텅 빈 연구실의 복도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62세의 제가 갑자기 이런 고함을 지른 것은 30년의 세월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이 방금 열렸기 때문입니다. 강필주, 그것이 제가 평생 법과 정의를 지키려 했던 이름입니다. 저는 국방정책대학에서 군법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 한 통의 낡은 편지가 저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편지는 30년 전 철모 쓴 살인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서태영 씨에게서 온 재심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명예로운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그림자는 제 마음속 가장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오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평생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망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사건 뒤에 더 거대한 탐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저는 국방정책대학에서 군사법을 가르치는 62세의 강필주입니다. 은퇴를 앞둔 시니어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고요 그 자체였습니다. 제 연구실은 늘 정갈하고 창밖으로는 육군 본부의 건물이 강직한 군법의 상징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군사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한 것을 저의 인생을 완성한 훈장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강직한 법관이라 불렀고 저는 그 호칭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를 엄격하게 통제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육군 본부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제 일과였습니다. 정확히 30분간의 산책, 그 후 7시에 아침 식사, 8시 정각에 연구실 도착. 저의 삶은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30년 전 제가 주심을 맡았던 철모 쓴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서태영 상병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는 단 하나의 법리적 오류도 범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법전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이성으로 감정을 완벽히 통제했고 그것이 판사로서의 숙명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가을 낙엽이 질 때마다 저의 죄책감은 가을 서리처럼 내려앉았죠. 만약 내가 오만했거나 진실을 못 봤다면? 그 질문은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았고 저는 그 질문을 외면하기 위해 더 많은 명예와 안정에 매달렸습니다. 연구실 벽에는 저의 영광스러운 과거가 액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수판사 표창장, 법률 전문 서적 저술 기념패, 국방부 장관 감사장. 하지만 그 모든 영광 뒤에는 서태영 씨의 절규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결백합니다. 그 목소리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며칠 전 오후였습니다. 저는 새로 나올 법전 개정안을 검토하던 중 책상 위에 놓인 낡고 구겨진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는 교도소의 검열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과거에서 온 유령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발신인은 서태영 씨였습니다. 편지는 얇고 거칠었지만 차갑고 축축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필체는 떨리고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제 심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게는 딸이 있습니다. 딸에게만은 진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살인자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30년 동안 제 딸은 아버지가 살인범이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 아내는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수님, 부디 제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유일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지옥의 문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제 손은 떨렸고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태영 씨의 딸. 저는 한 번도 그가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판사로서 저는 오직 법과 증거만을 보았을 뿐, 그 뒤에 있는 인간의 삶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외면하려 했습니다. 60대의 노병에게 다시 법정 싸움에 휘말리는 것은 파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쓰레기통 쪽으로 밀어 넣으려 했지만 제 팔은 마치 가위 눌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의 죄책감이 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의 구김을 조심스레 폈습니다. 그의 떨리는 필체는 저의 죄를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육군 본부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여전히 위험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연구실 문이 노크와 함께 열렸습니다. 교수님, 법학회 서류 마감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사인하셔야죠. 저의 조교인 최소연 씨 33세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기무사 IT 분석관 출신답게 늘 냉철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예리한 눈빛. 그녀는 감정보다는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서태영 씨의 편지를 흘끗 보았지만 제 사적인 감정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객관적이고 사무적인 태도는 저의 격렬한 감정적 동요를 잠재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효율적인 분석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조교, 잠시 시간 있나? 제가 물었습니다. 네, 교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저는 서태영 씨의 편지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최소연 씨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건이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심을 맡으셨던. 그렇네. 그때 나는 확신했지. 증거도 명백했고 목격자도 있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소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교수님, 재심을 도우실 생각이십니까? 모르겠네. 하지만 이 편지를 외면할 수는 없어. 만약 내가 정말로 오판을 했다면. 교수님, 최소연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30년 전 기록은 대부분 물리적으로 폐기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산 자료는 흔적이 남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제안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네. 자네의 경력에도 좋지 않아.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의는 편리함보다 우선한다고요. 저도 그 말을 믿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판결문 사본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젊고 자신감 넘치던 판사 강필주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국방부 주최의 참전용사 복지재단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만찬장은 금박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고급 와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군 장성들과 정치인들이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재단의 이사장인 한상훈 대장 65세를 만났습니다.
그는 모두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과 인자한 미소는 그를 더욱 돋보이게 했죠. 가슴에는 훈장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 교수, 자네 같은 분 덕분에 군이 든든한 겁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나에게 이야기하게. 그는 저의 팔을 잡고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툼하고 기름진 손과 번들거리는 눈빛에서 저는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미소는 너무 계산적이었고 손에 끼고 있는 고가의 반지는 탐욕스러운 내면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고기 냄새를 감추기 위해 향수를 뿌린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 요즘 재단 운영은 어떻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훌륭하지. 우리 참전용사 어르신들께 최선을 다하고 있네. 연금도 제때 지급되고 있고 복지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어. 그의 대답은 완벽했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만찬장 한쪽에서는 복지재단 직원 몇몇이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즘 연금 수령액이 왜 자꾸 줄어? 이 돈이 다 이사장님 해외 투자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 어르신들 피 같은 돈인데. 쉿! 조용히 해. 임철규 사무총장이 들으면 큰일 나. 그들의 속삭임은 저에게 거대한 부패의 징조로 들렸습니다. 저는 서태영 씨의 재심 요청과 한상훈 이사장의 탐욕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불길한 직감에 사로잡혔습니다. 30년 전의 오판이 단순히 저의 실수가 아니라 군 내부의 부패한 구조가 가장 약한 병사를 희생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도구였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을 세웠죠. 저는 만찬장을 나와 복지재단 건물 로비를 걸었습니다. 벽에는 거액의 기부자 명단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상훈 이사장의 이름이 가장 크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아래층 화장실에서는 청소하는 노인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신데 이런 일을 하시네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예, 참전용사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요. 요즘 연금이 자꾸 줄어서.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의 안위와 명예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서태영 씨의 억울함은 곧 시니어 재향군인들의 삶을 좀먹는 거악을 향한 저의 마지막 사명이 되었거든요. 저는 주머니에 넣었던 서태영 씨의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62세의 저는 이제 법복 대신 정의의 칼을 들고 과거와 정면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태영 씨의 재심 요청 편지를 최소연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최조교, 자네의 분석 능력이 필요해. 이 사건 기록을 최대한 찾아주게. 나의 30년 죄책감이 달린 일이야.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최소연 씨는 눈치챘을 것입니다. 최소연 씨는 냉철함을 유지하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30년 전 기록은 대부분 물리적으로 폐기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산 자료는 흔적이 남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규정상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정의 실현 사이의 갈등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자신감은 저에게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자네가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네. 내가 책임지겠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저도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무사에서 일할 때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명령들, 은폐된 진실들.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최소연 씨는 며칠 밤을 새워 국방부 자료 저장소를 뒤졌습니다. 그녀의 연구실에는 커피 냄새와 전자장비의 열기가 가득했고 모니터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 역시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저는 서태영 씨 사건 당시의 판결문과 증언 기록을 수십 번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마치 과거의 미스터리를 푸는 노련한 탐정처럼 기록 속의 작은 단서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 눈은 젊은 시절의 오만함을 벗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는 돋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저는 당시의 제 자신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피고인 서태영은 동료 병사 박민수를 철모로 가격하여 사망케 한 혐의가 명백하다.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철모에는 피고인의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둘째, 목격자 이병 김철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격렬하게 다투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셋째, 피고인은 범행 직후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였으며 저는 판결문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당시 저는 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더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서태영 씨는 분명 자신이 초소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주장을 목격자의 증언으로 쉽게 묵살해버렸습니다. 마침내 최소연 씨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사흘밤을 새운 그녀는 제 연구실로 들어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로했지만 흥분과 집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당시 사건의 유죄를 결정한 핵심 증거는 흉기에 의한 단일 자상입니다. 그런데 당시 군의관의 진단서에 기록된 상처의 깊이와 각도가 미묘하게 불일치합니다. 두 종류의 흉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화면에는 30년 전 부검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교수님.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 패턴입니다. 주된 타격은 철모에 의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부분, 그녀가 확대한 이미지를 가리켰습니다. 이 상처는 철모가 아닌 다른 둔기에 의한 것입니다. 각도도 다르고 깊이도 다릅니다. 두 종류의 흉기, 이 사실은 서태영 씨가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거나 혹은 누군가 진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전의 오판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가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입니다. 최조교, 이것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더 있습니다. 최소연 씨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당시 목격자였던 이병 김철수의 진술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철수 이병은 사건 일주일 후 특별 휴가를 받고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전역 직후 대기업의 특채로 입사했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한가?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김철수는 고졸 학력에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기업에 특채로 입사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죄책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최소연 씨가 찾아낸 사소한 오류를 바탕으로 한상훈 이사장이 이끄는 복지재단의 재정 상태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지재단이 공시한 참전용사 연금 운용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최소연 씨는 해외 자선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흘러나간 경로를 추적하여 그 돈이 결국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태산 정밀이라는 군납 업체로 흘러들어가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태산 정밀은 군의 방탄복과 각종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었죠.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30년 전 서태영 사건 당시 중대장이었던 이정호 대위였습니다. 현재는 예편하여 사업가가 된 그는 한상훈 이사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것 보세요. 최소연 씨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30년 전 서태영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부대에서 방탄복 부정거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서태영 살인 사건으로 묻혔습니다. 방탄복 부정거래? 제가 물었습니다. 네, 당시 부대에서 지급받은 방탄복 중 일부가 민간에 불법으로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탄복들이 태산 정밀의 전신인 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추정 금액만 수십억 원입니다. 저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피 묻은 연금이 한상훈 이사장의 개인적인 탐욕과 군납, 비리를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니요.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돈놀이입니다. 그것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니어들의 돈으로 말입니다. 작은 일이 이렇게 거악으로 커질 수도 있지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며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 통증은 저의 분노와 30년 전 오판에 대한 죄책감을 동시에 상기시켰습니다. 교수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연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추적한 자금 흐름을 보면 복지재단에서 빠져나간 돈은 단순히 태산 정밀로만 간 게 아닙니다. 그 돈의 일부는 30년 전 서태영 사건 당시 관련자들에게 분산되었습니다. 관련자들이라면? 목격자 김철수, 당시 중대장 이정호,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시 군 검찰로 사건을 넘긴 헌병대장이었던 분도 포함됩니다.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납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이었고 서태영 씨는 그들이 선택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의 이름으로 그 각본을 완성시켜준 어리석은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은밀한 움직임을 눈치챈 한상훈 이사장은 즉각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집으로 자신의 하수인을 보내 노골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퇴근 후 집 앞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명의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냉혹했습니다. 강필주 교수님이십니까?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한상훈 이사장님께서 교수님께 전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명예롭게 은퇴하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과거를 캐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죠. 봉투 안에는 제가 30년 전 서태영 사건을 맡았던 기록과 함께 제가 최근 복지재단을 조사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가장 아픈 부분인 과거 오판 기록을 언론에 흘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교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저의 아내와 자식들의 안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극한의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위험할 수도 있소.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지 못할 수도. 아내는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평생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정이었죠. 이제 와서 그것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괜찮으니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아내의 지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최소연 씨와 함께 복지재단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재단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장식들이 참전 용사들을 위한 복지재단이라는 명분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임철규 사무총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접수처에 말했습니다. 잠시 후 임철규 사무총장 58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상훈 이사장의 최측근으로 교활하고 계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반백의 머리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겉보기에는 신사적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강 교수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 사무총장, 저는 지금 연금 운용 장부를 보러 왔습니다.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임철규 사무총장은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강 교수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의 모든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참전 용사들의 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투자 수익이 감소한 것뿐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변명을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비즈니스 접견실로 안내하려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복지재단의 로비에 전시된 호화로운 대리석과 고가의 미술품을 보았습니다. 벽에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로비 중앙에는 거대한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전 용사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임 사무총장, 밖에는 연금이 줄어들어 고통받는 시니어 재향군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왜 이렇게 호화롭습니까? 지휘관은 호의호식하고 병사들은 냉골에서 떠는 것과 같습니다. 저의 비난에 임철규 씨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강 교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 사무실로 가시죠.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합시다. 투명한 재단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명하시죠. 그는 황급히 한상훈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는 그가 상황을 보고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갈등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 청산이 아니었습니다. 시니어 참전 용사들의 삶을 좀먹는 거대한 부패와의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저는 최소연 씨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녀는 이미 임철규 씨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며 기술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임철규 사무총장은 한상훈 이사장과의 통화를 마치고 돌아와 저에게 법적 절차를 운운하며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교활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님, 모든 서류는 공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사전 통보 없이 장부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절차를 지켜야죠.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의 교활함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피 묻은 돈으로 만든 규정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재단 이사회에 연금 장부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안에 장부를 보지 못하면 내일 아침 저는 이 재단의 부패를 전 언론에 고발할 겁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제 손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최소연 씨가 준비한 복지재단의 불법 자금 거래 증거 자료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산 정밀로 흘러간 비자금의 흔적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의 증거입니다.
임 사무총장, 당신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죠? 임철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강 교수님, 잠시 제 사무실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군 검찰에도 같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곧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저의 정면 대응에 한상훈 이사장은 결국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제 연구실까지 찾아와 저에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친절한 가면을 썼습니다. 그날 저는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이 있는 복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강 교수, 우리가 몇십 년을 함께해온 동료 아닙니까? 실수 좀 할 수 있는 거지. 이 일은 내가 마무리하겠네. 자네는 이제 조용히 명예를 지키는 게 현명하지 않겠는가? 그는 저의 손을 잡으려 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재빨리 피했습니다. 그의 악수는 비단 속에 감춰진 뱀 같았죠. 이사장님, 복도에서 이런 이야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제 연구실로 가시죠. 연구실로 들어간 후 한상훈 이사장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고급차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일단 차나 한잔 하세. 우리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저는 그가 내민 최고급 차를 마시지 않고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저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사장님, 실수는 제가 30년 전에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의 행동은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참전 용사들의 연금 횡령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배신이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하고 떨림이 없었습니다. 한상훈 이사장은 저의 단호함에 잠시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냉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강 교수, 자네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정해? 법? 그런 건 강자가 정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아는가? 이 재단은 내 힘으로 굴러가. 내 뒤에는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어.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네가 내 명예를 훼손하려 든다면 자네의 과거 오판 기록은 일주일 안에 전국 신문에 실릴 걸세. 자네의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질 거야. 자네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아버지는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 무능한 판사였다고 말이야. 그는 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과거 오판을 건드렸습니다. 60대의 노인에게 평생의 명예를 부정당하는 모욕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제 오판을 스스로 인정하고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께서는 평생 지켜온 명예를 탐욕으로 더럽히셨죠. 누가 더 부끄러운지 세상에 알려야죠. 저는 그의 협박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싸움에서 진다면 서태영 씨의 재심은 영원히 물 건너갈 것이고 한상훈 같은 교활한 악인들은 더욱더 활개를 칠 것입니다. 저런 사람 주변에도 있다는 공감 포인트는 저의 결단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한상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들은 약자를 희생시켜 자신의 배를 불립니다. 최소연 씨는 저의 결심을 지지하며 한 이사장의 횡령 자금이 태산정밀이라는 군납업체로 흘러들어가는 정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추적했습니다. 최소연 씨는 며칠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서 자료를 분석했고 그녀의 눈은 피로했지만 정의를 향한 집념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태산정밀과 복지재단 사이에 수많은 더미 회사와 가짜 계약서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큰일입니다. 제가 추적한 자금 흐름이 더 복잡합니다. 태산정밀은 단순한 군납업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태산정밀은 30년 전부터 군의 불량 방탄복을 납품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가 군 고위층에게 리베이트로 돌아갔습니다. 한상훈 이사장은 그 시스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네, 교수님. 서태영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당시 서태영이 속해 있던 부대에서 방탄복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태영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태영은 방탄복 횡령 사건을 목격했고 그것을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누군가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살인 사건을 만들어 그를 범인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군납비리라는 거대한 구조적 부패임을 암시했습니다. 한상훈 이사장은 저의 반격에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임철규 사무총장을 시켜 최소연 씨를 협박했습니다. 어느 날 최소연 씨가 퇴근하는 길에 임철규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녀를 커피숍으로 데려갔습니다. 최소연 씨, 조직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겠죠? 자네는 기무사 출신 아닌가? 조직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임철규 씨는 교활하고 이기적인 악역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께 협력하면 자네의 앞날은 보장될 걸세. 국방부의 좋은 자리도 마련해 드릴 수 있어. 연봉도 지금보다 2배는 받을 수 있지. 자네의 미래를 걸어야죠. 강 교수는 어차피 곧 은퇴할 노인이야. 그런 사람 때문에 자네의 미래를 망칠 필요가 있나? 최소연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철규는 그녀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사무총장님, 제가 기무사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입니다. 저는 법이 아니라 정의를 따릅니다. 사무총장님, 이사장님의 죄는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그녀의 냉철한 정의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저에게 이 대화를 모두 녹음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우리에게는 임철규 사무총장이 직접 저를 회유하려 한 증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줍니다.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상훈 이사장은 저를 군 사법 체계를 전복하려는 불순 세력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직 군사법원 판사, 과거 오판 은폐 위에 복지재단 공격? 기사는 교묘하게 저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복지재단을 공격하는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서태영 씨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시니어 재향군인들의 명예와 연금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저의 결단은 제가 평생 지켜온 정의의 가치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한 이사장을 향한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결단이 어떤 결과를 부를까라는 궁금증이 저의 다음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한상훈 이사장은 자신의 협박이 저에게 통하지 않자 가장 치졸하고 비열한 방법인 공개적인 모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저의 연구실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수치스러운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우중충한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한상훈 이사장은 비를 피할 겸 제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강 교수, 내가 자네 명예를 지켜주겠네. 사임계를 내게. 그리고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게. 그는 최고급 가죽 가방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제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현금 봉투가 책상에 닿는 둔탁한 소리는 제 심장에 대한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이 안에는 5억이 들어있네. 자네가 조용히 은퇴하면 이 돈은 자네 거야. 노후 자금으로 쓰게. 자네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도 쓰고. 저는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노년에 접어들었지만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야 한다는 모욕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이사장님,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돈에 양심을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돈은 당신이 참전 용사들의 피 묻은 돈으로 마련한 것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봉투를 거절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어 그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저의 거절에 한상훈 이사장은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이마에 굵은 핏줄이 솟아올랐고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겨우 서태영 그놈 하나 때문에 평생 쌓은 명예를 버리겠다는 건가? 자네가 그놈 오판에서 감옥 보낸 거 전 국민이 알게 될 걸세. 자네는 위선자야. 정의를 말하는 위선자.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펜꽂이가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자네 알아? 30년 전 그 사건, 서태영 그놈은 진짜 범인이 아니었어.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 그놈 하나 희생시켜서 우리 모두가 살았어. 그게 현실이야.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직접 서태영의 무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오판, 위선자라는 단어는 저에게 가장 뼈아픈 모욕이었습니다. 60대의 나이에 저는 수십 년간 지켜온 정의의 가치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모욕당하면 진짜 아프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잡았습니다. 분노 때문에 손이 떨려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한상훈 이사장의 조롱 섞인 비웃음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와서 정의를 외치는 것은 늦었어. 나이 들어서 주책 떨지 말고 조용히 집에 가 있게. 나는 자네를 무능하고 위선적인 노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자네 학생들도 알게 될 거야. 우리 교수님은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 무능한 판사였다고. 그의 조롱은 저의 자존심과 명예에 결정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평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모욕은 저를 멈추게 하려는 결정적인 수단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모욕을 피할 수 없는 결단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사장님,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직접 서태영 씨가 범인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녹음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상훈 이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이사장님처럼 돈에 양심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 모욕은 제가 30년 전에 저지른 실수에 대한 죗값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욕으로 인해 제가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자신의 협박과 뇌물 제공 의사, 그리고 서태영 씨의 무죄를 인정하는 발언까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한상훈 이사장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자네,
자네가 감히. 이제 선택하십시오. 이사장님. 스스로 자백하고 참전 용사들에게 사죄하십시오. 아니면 저는 이 녹음 파일과 함께 모든 증거를 군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최소연 씨에게 연락하여 군 검찰에 한상훈 이사장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최조교, 지금 바로 군 검찰에 연락하게. 임철규 사무총장의 긴급 체포를 요청하고 한상훈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도록 하게. 네, 교수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의 단호한 결심은 한 이사장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뇌물을 주려던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저의 무기가 되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한상훈 이사장은 분노에 차 연구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까지 후회하게 될 걸세.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욕은 결국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연료가 될 것이다. 저는 더 이상 오판의 그림자에 갇힌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마지막 군인이었습니다. 저의 결심은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나이에 저런 모욕을 당하고도 멈춘다면 평생 후회할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질 걸 예고하며 저는 군 검찰에 증거를 넘겼습니다. 저는 한상훈 이사장에게 모욕을 당한 후 과거와 현재의 대면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연구실 문을 잠그고 서태영 씨의 30년 전 재판 기록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시간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기록 속에는 젊고 오만했던 판사 강필주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만이 가득 찬 인간적인 연민이 부족했던 판사였죠. 저는 기록지 위에 적힌 서태영 씨의 마지막 진술을 읽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그 시간에 초소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제 딸이 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제발. 당시 저는 그의 목소리를 죄인의 변명으로 치부했습니다. 저의 젊은 정의감은 냉정한 법 조항 뒤에 숨어 인간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판결문 여백에 당시 제가 메모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증거 명백, 정상 참작 불필요. 얼마나 오만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때 법의 심판자가 아니라 법의 독재자였습니다. 저는 그때의 오판이 서태영 씨의 삶 전체를 파괴했다는 사실에 극한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30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아내는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딸은 살인범의 딸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저를 마주하며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을 했습니다. 법의 심판자라는 오만함이 진실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서태영 씨가 한상훈 이사장과 같은 구조적인 부패가 법의 심판자를 이용해 가장 약한 자를 희생시킨 희생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태영 씨의 희생은 군납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였고 저는 그들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의 피가 하늘을 물들인 것 같았습니다. 현재의 저는 과거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상훈 이사장은 언론을 통해 저의 과거 기록을 흘렸고 위선적인 교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란은 저를 비난하는 글들로 가득했습니다. 30년 전에 무고한 사람을 감옥 보내놓고 이제 와서 정의를 운운하네. 결국 자기 잘못 덮으려고
복지재단 공격하는 거 아니야? 저런 사람이 법을 가르쳤다니 충격이다. 사람들은 저의 용기 있는 고발보다 30년 전의 실수에 더 집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과거의 강필주가 현재의 강필주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도 저런 순간 있었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은 저에게 새로운 용기와 겸손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법전 뒤에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시니어로서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최소연 씨는 저의 과거를 장황하게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의 내면적 고통을 존중하며 군납 비리의 핵심 증거를 찾는데 더욱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네. 이 정도는 견뎌야지.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교수님, 인터넷 기사는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진실을 모릅니다. 교수님께서 얼마나 용기 있는 결단을 하셨는지. 아니야, 최조교. 사람들의 비난이 틀린 것은 아니네. 나는 정말로 오판을 했어. 나는 정말로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지. 그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서태영 씨의 30년을 돌려줄 수는 없으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소연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증거를 찾았습니다. 한상훈 이사장의 횡령 자금이 태산 정미를 거쳐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가는 자금 세탁의 완전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녀가 확보한 자료는 한상훈 이사장 뒤에 더 거대한 정치 권력이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교수님, 여기 보십시오.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는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입니다. 저는 이 부패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단순한 횡령죄 이상의 거악을 잡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재단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를 좀먹는 구조적 부패였습니다. 저는 과거의 실수를 통해 얻은 겸손함과 인간적인 통찰력으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야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정면 돌파를 택했다면 현재의 저는 우회와 전략을 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상훈 이사장의 비자금 장부가 그의 가장 취약한 부분임을 알았고 그 장부를 확보하는 것에 저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과거에서 얻은 교훈은 바로 진짜 증거만이 진실을 증명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정의의 집행자로서 행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거에서 얻은 교훈이 어떻게 쓰일까라는 기대감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한상훈 이사장의 마지막 남은 방패를 무너뜨리기 위해 극적인 반전극을 준비했습니다. 한 이사장은 자신의 군맥과 정치적 배경을 동원해 수사 외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군 검찰에서는 이미 수사 중단 압력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썩은 동아줄을 끊어내야 했습니다. 저는 군사법원 동기이자 현재 국방부 장관으로 있는 김혁 장관 64세에게 비공개적으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김혁 장관과 저는 40년 지기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군사법원에서 일했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정의로운 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동지였습니다. 만남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김혁 장관은 민간 차량을 타고 홀로 나타났습니다. 필주야, 오랜만이네. 그가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혁이 형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그를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했는지, 얼마나 정의로운 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는지. 하지만 곧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김혁 장관은 극한의 불안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강 교수, 자네가 지금 군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 아는가? 한상훈 이사장 뒤에는 장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물들이 있어. 국회의원도 있고 전직 장관도 있어. 자네가 이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이야. 그는 조심스럽게 저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최소연 씨가 확보한 태산 정밀의 자금 세탁 증거와 참전용사 연금 횡령 정황이 담긴 자료를 건넸습니다. 형님, 이것 좀 보십시오. 김혁 장관은 자료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네, 모두 사실입니다. 한상훈 이사장은 30년 동안 참전 용사들의 연금을 횡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군납 비리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30년 전 서태영 사건도 이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자네가 외면하는 순간 자네 역시 이 부패의 공범이 됩니다. 자네의 명예와 군 전체의 정예 중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수십 년 군 생활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혁 장관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필주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나도 알고 있었네. 군 안에 썩은 부분이 있다는 것. 하지만 나는 겁이 났어. 내 자리, 내 명예, 내 가족. 그것들을 지키려고. 형님,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무엇을 다짐했습니까? 우리는 정의로운 군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짐을 이제라도 지킵시다. 저의 단호한 결심과 냉철한 증거 앞에 김혁 장관은 결국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네. 내가 군 상층부의 외압을 차단하겠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겠네. 하지만 자네도 이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해. 자네를 향한 공격이 더 거세질 거야. 신변 조심하게. 김 장관의 협력은 한상훈 이사장의 가장 큰 방패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저는 군 상층부의 정의로운 결단에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40년 지기 동지가 저의 편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와 함께 최소연 씨는 한상훈 이사장의 연금 횡령 자금이 과거 K-9 자주포 부품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군납 비리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할 핵심 장부의 존재와 그 은닉처를 밝혀냈습니다. 교수님, 장부를 찾았습니다. 최소연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디에 있나? 한상훈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갤러리의 지하 보관소입니다. 그곳에 고급 유물들과 함께 장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장부는 한 이사장이 수집하는 고급 유물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는데 이는 그의 탐욕과 허영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였습니다. 그는 참전 용사들의 피 같은 돈으로 골동품을 모았던 것입니다. 장부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한상훈 이사장은 자신이 군납 비리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연금 횡령 수준에서 사건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오판은 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장부 확보를 위해 직접 은닉처에 잠입하기로 했습니다. 억지 반전 금지,
초반 단서와 연결이라는 원칙에 따라 저는 장부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최소연 씨는 저를 간절히 만류했습니다. 교수님, 이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교수님 연세도 있으시고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발각되면.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 장부는 서태영 씨의 재심, 그리고 나의 30년 죄책감이 달린 문제입니다. 내가 직접 가져와야죠. 내가 직접 오판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법복을 벗은 전직 군인이자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병이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한상훈 이사장의 반격 여지를 완전히 없애야 했습니다. 장부의 확보는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임무를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저는 최소연 씨와 함께 한상훈 이사장의 비자금 은닉처인 고급 갤러리 지하의 가짜 유물 보관소에 잠입했습니다. 밤 11시 갤러리는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습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은퇴 후 이런 극한의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소연 씨는 능숙하게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갤러리의 CCTV와 경보 시스템을 해킹했습니다. 교수님, 5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 경비 시스템이 곧 복구됩니다.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나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저희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지하 보관소에는 값비싼 도자기들과 그림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상훈 이사장이 참전 용사들의 피 같은 돈으로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희는 예상대로 유물들 사이에 숨겨진 육중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금고는 고풍스러운 병풍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최소연 씨가 미리 분석해둔 한상훈 이사장의 비자금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녀는 이사장의 생년월일, 가족 생일 등을 조합하여 가능한 비밀번호를 추론해 두었습니다. 띠리릭,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돈다발과 함께 오래된 낡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군납비리 원본 장부였습니다. 저는 승리의 전율을 느끼며 수첩을 움켜쥐었습니다. 수첩에는 30년간의 거래 내역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참전용사 연금에서 빼돌린 금액, 태산 정밀로 흘러간 자금, 그리고 리베이트를 받은 인물들의 이름까지. 교수님, 이제 나갑시다. 최소연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강 교수님 역시 여기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노망이 들었군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한상훈 이사장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는 박진수 55세라는 이름의 전직 특수부대원 출신으로 30년 전 서태영에게 누명을 씌운 진짜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는 험상궂은 인상에 군용 단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소연 씨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년 전 실제로 동료 병사를 살해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방탄복 횡령 사실을 알게 된 병사를 제거하고 서태영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이 장부는 이사장님의 목숨줄입니다. 순순히 넘기시죠. 당신 같은 늙은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저를 노골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최소연 씨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교수님, 뒤로 물러나세요. 하지만 저는 60대의 노병이었지만 평생 단련된 군인 정신으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서태영에게 씌운 누명, 그리고 이 탐욕의 장부 이제
모두 끝낼 때다. 나는 노인이지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군인이다. 저는 장부를 품에 안고 그와 맞섰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처절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수가 단검을 휘둘렀고 저는 재빨리 옆에 있던 도자기 받침대를 집어들어 막았습니다. 찰칵 단검이 나무 받침대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의 칼날을 피해 노련하게 책상을 뒤집고 주변의 유물들을 이용해 그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법의 심판자였지만 지금은 정의의 집행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최소연 씨도 가세했습니다. 그녀는 기무사 출신답게 격투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녀가 박진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사투 끝에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동제 촛대로 그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제 팔이 저릿했습니다. 62세의 몸으로 이런 격투를 하다니.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최소연 씨는 즉시 군 검찰 특수수사대에게 연락했습니다. 장부 확보했습니다. 은닉처와 함께 진범까지 잡았습니다. 위치는 청담동 아트갤러리 지하입니다. 박진수 30년 전 서태영 사건의 진범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는 군 검찰 수사관과 헌병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장부를 품에 안고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 팔에는 박진수의 단검에 긁힌 상처가 있었지만 고통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이 장부는 한상훈 이사장과 그를 비호하던 군납 비리 구조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세상은 결국 정의가 통한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사관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강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이 장부를 잘 보관해 주십시오. 이것이 30년 동안 감춰진 진실입니다. 결과는 현실적이었습니다. 판결, 사과, 단절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제 마음속 30년의 짐은 비로소 해소되었습니다. 군 검찰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혁 국방부 장관이 모든 외압을 차단했고 수사팀은 장부를 바탕으로 한상훈 이사장과 그 일당을 하나씩 검거했습니다. 임철규 사무총장은 첫 번째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30년 동안의 횡령, 참전용사 연금 착복, 그리고 서태영 사건의 조작까지. 태산 정밀의 대표 이정호도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중대장으로서 부하 박진수의 범행을 은폐하고 서태영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공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상훈 이사장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 같은 연금을 횡령한 한상훈을 똑똑히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상훈 이사장은 더 이상 위험 있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훈장들은 모두 박탈되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탐욕과 부끄러움 뿐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한상훈은 참전용사 복지재단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30년간 총 350억 원의 연금을 횡령하였으며 이를 군납비리에 사용하였다. 또한 30년 전 서태영 상병살인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 혐의가 명백하다. 이에 피고인 한상훈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패한 군납 비리 구조는 정의로운 수사를 통해 해체되었습니다. 복지재단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건되었고
횡령된 연금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저는 진정한 영웅으로 인정받았지만 저의 관심은 오직 한 곳에 있었습니다. 서태영 씨였습니다. 저는 최소연 씨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태영 씨는 긴 수감 생활과 병마로 인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30년의 감옥 생활은 그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의 침대 옆에는 그의 딸 서지의 C32세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살인범의 딸이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낙인은 벗겨졌습니다. 저는 서태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나 말랐고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서태영 씨, 강필주입니다. 30년 전 당신에게 오판을 내렸던 죄인입니다. 이제라도 사과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태영 씨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니라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제 딸이 이제는 떳떳하게 살 수 있겠죠.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재심개시 결정 통보서를 쥐어드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억울함은 30년 만에 풀릴 겁니다. 법원은 당신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딸 서지혜 씨는 저의 사과에 아무 말 없이 감사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을 결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교수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판의 인정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명예를 되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실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태영 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판결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죄 판결 하루 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30년 만에 명예를 되찾은 서태영 씨를 위로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그의 영정 앞에서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서태영 씨, 편히 쉬십시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저는 국방정책대학을 사임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법을 가르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군 사법 개혁과 참전 용사 복지 시스템 재건을 위해 남은 삶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재향군인 복지재단의 고문을 맡았습니다. 한상훈이 더럽힌 재단을 정화하고 연금이 실제로 시니어 영웅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새로운 재단은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모든 회계장부는 온라인으로 공개되었고 참전 용사들은 자신의 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소연 씨는 저의 뜻에 따라 재단의 IT 감사관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녀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최소연 씨는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참전용사 어르신들의 복지연금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연금이 30% 인상되었어요. 횡령되었던 돈을 돌려받았으니까요.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창밖의 육군 본부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건물은 여전히 우뚝 서 있었지만
이제는 정의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교수님, 최소연 씨가 물었습니다. 정의는 늘 이기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정의는 스스로 싸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최조교,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당신, 김혁 장관, 그리고 진실을 믿어준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기에 정의가 이긴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태영 씨의 딸 서지혜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떳떳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는 판결문을 액자에 넣어 집에 걸어두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강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라. 그분은 진정한 군인이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를 감옥에 가둔 죄인이었지만 그는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새 출발하고 싶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는 모든 시니어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마지막 명대사를 남깁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마지막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대학을 사임했지만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법과 정의 그리고 용기였습니다. 강의실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인의 실수와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30년 전 오판을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죠. 그 실수는 제 평생의 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잃을 뻔했죠.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실수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숨기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고 바로잡을 것인가. 진정한 용기는 후자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수님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할 수 있을 것이네. 정의는 나이와 상관없으니까.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강의는 어땠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좋았소.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더군. 당신 자랑스러워요. 많은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당신의 양심이요. 그리고 정의. 저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서태영 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저는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서태영 씨,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당신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당신의 딸은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저도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2번 실수할 수 없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단지 정의를 위해 헌신할 뿐이죠.